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정말 친근한 인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정말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얀 호프만 웅크타드 선임 행정관께서 해운 산업의 코로나 이전, 코로나 동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집에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 뵙습니다만 이렇게 부산 국제 항만 컨퍼런스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저는 팬데믹 상황 속의 해운의 BC, DC, AC, 즉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의 수급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먼저 코로나19 이전 장기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매년 항만 선사 연결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에 대한 조사 내용을 함께 포함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조사 결과입니다. 상하이항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닝보가 3위, 그 다음이 부산 4위입니다. 부산이 탄탄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저희가 이 지수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조사를 수행했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시면 부산이 117점으로 1위, 광양이 60점, 인천이 36점, 울산이 19점입니다. 네, 본 조사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수행이 되는데요. 정서나 여론조사나 견해나 의견이 아닌 하드 데이터를 토대로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장기적인 동향을 보면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항만에서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선박 크기를 보시면 크게 증가했고 선봉량도 증가 추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요소들, 그러니까 연결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 직접 연결 횟수나 주간 기항수, 운항 편수, 특히 경쟁 수준을 보여주는 운영사 수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다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주황색을 보시면 2분기가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선봉량이 2분기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죠. 또 다른 장기적 동향을 살펴보면요. TEU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황색은 선사수인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박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운항 편수는 줄어드는 거죠. 동면의 양면과 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화주들이 규모의 경제 편익을 누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데 규모의 경제에 따른 편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과 여타 요인들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성을 개선하는 데 작용하는 요인들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쪽 편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경쟁이라는 요소가 자리한 상황이죠. 또 다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발표가 될 차트이기도 한데요. 한 축에서는 기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에는 평균 선박의 항만 체류 시간입니다. 국가별 평균치를 표기를 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각국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기한 건별로 얼마나 많은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선적하는지를 보여주는 기한 건별 규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역 선적량이 늘어나면 항만 체류 시간이 길어지겠죠.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편차가 매우 큽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만별로 효율성의 차이도 있겠고 선사의 효율성도 있겠고 세관 등 다양한 요소가 아마 이러한 차이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주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기한 건별 규모는 그대로 두고 Y축을 컨테이너당 항만 체류 시간으로 선박이 아니라 컨테이너당 항만 체류 시간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확연히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한 규모가 클수록 컨테이너당 항만 체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한 규모가 크다는 것은 곧 선박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평균 선박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선박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컨테이너당 평균 항만 체류 시간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사들이 기한 규모와 선박 크기가 커지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만 항만의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BIPC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크 수요 대처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주들도 선택지와 빈도가 줄어들었죠. 또 다른 장기 동향은요. 역시 코로나19와도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항만 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해운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항만의 수를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MDS 트랜스모더의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항만 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만 작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부터 글로벌 선사해운 네트워크에 편입된 항만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금년 8월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컨테이너선 기한 건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의 크기로 주당 컨테이너선 기한 건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색상을 통해서 작년과 코로나 이전 기간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붉은색에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의미로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항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경우는 이미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항 건수를 보시게 되면요. 2019년 코로나 이전과 2020년 코로나 이후 컨테이너선 기항 건수를 비교했을 때는 파란색이 코로나 이후인데요. 여전히 작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격차가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기항 건수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 이외 다른 지역 총계를 보면 격차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관련해서 두 장의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웅크차트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의 효율성 담보를 위해 공급망을 아우르는 10포인트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선박이 입항하고 출항하고 출국하고 국경을 넘고 법적인 틀을 갖추고 이 모든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이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팬데믹 기간 동안 선원들과 항만 인력 그리고 주민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항만의 개방성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두 가지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한다거나 하나를 좀 약하게 가져가고 다른 하나를 강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원들과 항만 인력과 주민들을 보호하거나 무역을 촉진하거나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에 담긴 모든 조치, WTO의 무역 안정화 협정과 세계 관세기구의 모든 제한들 이것이 싱글 윈도우든 정보의 사전 도착 문제든 리스크 관리든 자동화, 전자지급 이 모든 조치들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역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주민들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디지털화와 현대화가 상당한 힘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코로나 이후 봉쇄 기간 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이룬 발전을 향후에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른 장기 동향과 함께 결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크차트의 최신 예측 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은 급감했습니다. 글로벌 상품 교역도 급락한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무역과 GDP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올해는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날지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무역이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은 무역 성장의 속도가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다른 차트로 표현해 봤습니다. 붉은 점이 최근 수년간의 무역 성장을 보여주는데요. 장기 동향을 보여주는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기저 패러다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무역 간의 상관관계에서 무역이 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컨퍼런스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중에 투자도 감소했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IT 개혁을 주도한 주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CEO였습니까? CTO였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였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코비드19 덕분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컨테이너화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는 민간 부분에서 트럭 소유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규모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무역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디지털화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운의 미래를 위한 규칙을 지금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진보가 지금처럼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협약을 협상하고 비준하고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미래 기술 해법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금 결의하고 이행해야 됩니다.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 귀결이 되는데요. 해운과 수송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SDG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목표가 많습니다. 해운 수송은 SDG 달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해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염, 사고, 석유 유출, 항만체증, 이산화탄소 배출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 효과들에 따른 비용을 지금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면 방글라데시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격입니다. 허리케인이 격 빈번해지면서 바하마 토지와 건물이 초토화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죠. 건기가 이어지면서 흉작이 되면 말리의 농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으면 그것도 스위스 스키 리조트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할까요? 오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오염자에게 세 가지 선택안이 있겠죠. 아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감속 운항이나 청정연료 사용이라든지 근접 공급자 사용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정화나 적응 지원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수문을 만들어서 필터를 도입하고 항만에 투자하고 허리케인의 내성 있는 크레인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은 보상하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단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악영향을 받는 이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해운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해운에 따른 오염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해운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군도나 제도나 저개발 국가의 항만의 연결성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께 1995년 작성된 한 건의 문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IMO의 스텝으로 근무하던 당시 IMO를 위해서 처음 작성했던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서 비용의 내부화, 체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에서 제네바의 민간 기업에서 외부 효과의 내부화
이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탄소세라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장기적인 동향과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처음으로 발표하는 데이터들도 있었고요. 네, 다음으로 동영상과 그래프로 현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와 항만과 해운이 해운의 탈탄소화에 따라서 당면하게 될 미래 도전 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직접 보실 수 있는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 토론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얀 호프만 엉크타트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 세계 해운경제학회 학회장도 했었고 한 분인데, 늘 그분이 거기 근무하거나 학회 와서 하는 일이 한 가지 아주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본인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를 했던 라이너 서비스 커넥티비티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항구마다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싱가포르, 우리 부산이 한 3위 정도 나타났던 것 같은데 점수를 내는데 과연 몇 나라 몇 개 항구 라이너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고요. 오늘 그 코비드 19이라는 임팩트는 뭐 본인이 이름을 붙인 것처럼 비포 코로나, 듀링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 그러는데, 비포 코로나 때 한 얘기는 뭐 특징적인 게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배 사이즈가 커졌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적으로 스케일이 있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많은 포트가 그 네트워크 속에 점점 더 인보그돼서 결국은 화주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during the 코로나 때는 상당 부분 그 포트가 앞에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비포 코로나에 비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포트들인데, 주된 이유가 중국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 혹은 중국 외에 다른 the rest of the world에서 생기는 문제고,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이분이 한 세 가지 상황을 얘기했어요. 미래 경제 전망으로 볼 때 앞에 했던 보이스랑 비슷한데, 앞으로 월드 아웃풋이 세계 경제 성장 자체가 상당히 좀 저하될 거다. 두 번째는 앞에랑 같은 메시지로 인컴이 GDP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트레이드가 과거에 비해서 아까 서너 배 올라가는 데서 한두 배만 안 올라가는데, 이분도 앞으로 트레이드 자체는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 거다. 두 번째 그 중요한 그 팩터로 얘기한 거는 그린하우스 가스로 그 요약되는 IMO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Sustainable Transport, 구체적으로 그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서 IMO가 1999년부터 shipping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들어가는 경제적인 용어죠. external cost, 부의 그 외부 경제적인 효과, 이런 폴루션이나 이런 부분을 실제 코스트로 내재화하자, 인터널라이제이션이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난 20년간 쭉 움직인 게, 그럼 CO2 발생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자 했는데, 탄소세 부과안 중에서 한 300불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했으면서, 그러면 과연 폴루션을 할 때 누가 그런 페이를 하느냐, 이제 학문적인 그 얘기를 하는데 폴루터 페이 프린시플이라고 PPP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줘야 된다. 일단은 폴루션 하는 걸 좀 하지 않게 하거나 슬로우하게 한다, 또는 폴루션에서는 클린업을 하게 한다, 아니면은 폴루션 할 수밖에 없으면 보상을 하라, 컴펜세이트를 하라, 이런 점에서 얘기했고, 한 축이 쇼핑의 앞으로 미래가 그린 한 측면은, 또 한 축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그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게 그러면 과연 IT 전문가냐? 이분이 볼 때는 아니다. 코비드 19이 선사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데 아주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